고구려와 당의 1차 전쟁,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에 관한 의혹들, 안시성 전투. 구당서와 신당서는 안시성 전투에서 토산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나라 군대가 공성 무기와 장비를 구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 이유와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생전에 자신에 관한 기록에 관하여 직접 검열했고 필요하면 수정할 것을 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록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이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헤아려 보라. 상서의 무성편을 그대로 믿는다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 두 구절을 염두에 두고 구당서와 신당서 등에서 의혹스러운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당서에서 안시성 전투의 전문입니다. 8월에 안시성 동쪽으로 진영을 옮긴 후 드디어 이세적이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고연수 등 항복한 무리들이 옹위하며 성 밑에 진을 치고 그들을 불러내었으나 안시성 사람들은 동요하지 않고 성을 굳게 지키며 태종의 깃발을 볼 때마다 반드시 성에 올라가 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저항하였다. 태종이 이를 보고 매우 노여워하자 이세적이 말하기를 함락하면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안시성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강하왕 이도종은 토산을 쌓아 안시성 동남쪽 모퉁이를 공격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고구려군은 비성의 치첩을 증설하며 저항하였다. 이세적은 안시성 서쪽을 공격하였는데 포석과 당차로 성로와 치첩을 무너뜨리면 안시성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너지는 즉시 목책을 세웠다. 이도종은 나뭇가지에 흙덩이를 쌓아 올려 토산을 만들었고 토산 중간에 5갈래의 길을 내어 나무를 걸치고 흙으로 덮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쌓았더니 점차 안시성에 육박하였다. 이도종은 과의도의 부보개를 시켜 대병을 거느리고 산정에서 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토산이 자체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앞쪽으로 무너지면서 안시성을 밀어내니 성이 붕괴되었고 그때 마침 부보개는 사사로운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고구려 군사 100명이 무너진 성 틈으로 뛰쳐나와 공격하여 토산을 점거한 후 참호를 파고 길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주위에 불을 놓고 방패를 세워 방어 태세를 완전히 굳혔다. 이에 태종은 크게 노하고 부보개를 참수하여 장군에 돌렸고 모든 장수들에게 명하여 안시성을 쳐부수게 하였으나 사흘 동안 싸워도 이기지 못하였다. 태종은 요동의 창고의 군량이 거의 바닥이 나고 사졸들이 추위와 동상에 시달리자 이에 반사를 명하였다. 그 안시성을 지날 때 성 안에서는 일제히 소리를 죽이고 깃발을 눕혔으며 성주는 성 위에 올라와 손을 모아 절을 하며 하직하였다. 태종은 그들이 성을 굳게 지킨 것을 가상히 여겨 비단 100피를 내려주고 임금을 섬기는 절의를 격려하였다. 다음은 신당서에서 안시성 전투의 전문입니다. 태종이 이세적과 안시성을 공격할 방법을 논의하며 말하기를 안시성의 지세는 험하고 사람들은 사나워 망리지가 공격하였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안시성은 그대로 두고 대신에 건안성을 공격함이 어떠한가. 군량이 많은 건안성은 그 험절함만 믿고 군사를 적게 두었다. 만약 불의에 나아가 친다면 서로 구원해주지 못할 것이니 건안성을 차지하면 안시성은 우리 뱃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이세적이 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요동에 군량을 쌓아두고 서쪽으로 건안성을 친다면 적들이 장차 우리의 귀로를 막을 것이므로 안시성을 먼저 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이에 태종은 좋다 하고 드디어 안시성을 공격하였는데 함락시킬 수 없었다. 고연수와 고혜진이 계책을 내기를 오골성의 녹살은 늙어 빠져 정신도 흐릿하니 아침에 치면 저녁에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오골성을 탈취한다면 평양도 곧 탈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장량의 군대가 사성에 있으니 불러온다면 하룻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골성을 탈취한다면 압록강을 건너 그들의 심장부를 조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좋은 계책입니다. 그러나 장손무기가 반대하며 말하기를 천자는 군사를 움직임에 있어 요행수는 쓰지 않습니다.
안시성의 10만 무리가 우리 뒤에 있으니 그들을 먼저 쳐부수고 이어서 남쪽으로 진주하는 것이 만전의 형세입니다. 이에 태종은 그만두었다. 안시성 사람들이 태종의 길을 볼 때마다 반드시 성벽에 올라가 북을 치며 소리 질렀다. 태종이 노하자 이세적은 성을 함락하는 날에 남자들을 다 죽이자고 청하였다. 고구려인들은 이 말을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강하왕 이도종이 거인을 쌓아 동남쪽을 공격하니 고구려는 성첩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수비하였다. 이세적은 그 서쪽을 공격하여 당차로 성을 무너뜨렸으나 성에서는 무너지는 즉시 울장을 꿰어 누각을 만들었다. 성 안에서 닭과 돼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태종이 말하기를 호위된 지 오랫동안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 닭과 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이는 가축들을 죽여 군사들을 호개하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 틀림없이 고구려군이 기습함으로 삼엄하게 경계하라. 병야의 수백 명의 고구려 병사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모두 사로잡았다. 이도종은 나뭇가지로 흙을 싸다 거인을 쌓아 올렸다. 거인이 완성되자 성마루에 몇 길도 못 될 만치 바짝 육박하였다. 과이도이 부보개를 시켜 수비하게 하였는데 토산이 자체 높이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안시성을 밀어냈고 안시성 성벽도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때마침 부보개는 사적으로 그곳을 떠나고 없었다. 고구려 병사들이 무너진 성 틈으로 빠져나와 거인을 점거하고 참호를 팠다. 길을 차단한 후 불을 놓고 방패를 둘러쳐서 수비를 굳혔다. 이에 태종은 노하여 부보개의 목을 베고 모든 장수들에게 공격을 명하였는데 사흘 동안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반사를 명하고 함락시킨 유주와 계주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군대가 성 밑을 지나가자 안시성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깃대를 눕혔으며 성주는 성 위에 올라가 재배하였다. 태종은 그들이 성을 잘 지킨 것을 가상히 여겨 비단 100피를 내려주었다. 지금까지 안시성 전투의 전문이고 다음으로 의혹스러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시성 전투에서 공성전에 관한 의혹들입니다. 이세적이 그 서쪽을 공격하여 포석과 당차로 성로와 치첩을 무너뜨렸다. 안시성에서는 그것이 무너지는 대로 즉시 목책을 세웠다. 이세적은 그 서쪽을 공격하여 당차로 성을 무너뜨렸으나 성에서는 무너지는 즉시 울장을 꿰어 누각을 만들었다. 지난 영상에서 당차는 성문을 공격하는 무기이지 성벽과 성곽, 성루나 치첩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혹스러운 부분은 요동성 전투에 이어 안시성 전투에서도 운제와 공성탑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운제와 공성탑은 공성 장비 중에서도 핵심 장비이고 운제가 없다면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는 운제 없이 그냥 성벽에 기어 올랐다라고 어물쩍 넘어가는데 기록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운제 기록이 없다면 처음부터 운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운제 대신 사다리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구려 병사들이 모르게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사다리를 사용할 수는 있어도 치열한 공성 전투에서 사다리를 타고 성벽에 기어 올랐다가는 전원 몰살당합니다. 한편 공성탑에 관해서도 의혹스러운 점은 당나라 군대가 요동성을 공격할 때 공성탑을 사용했다면 안시성을 공격할 때도 그 공성탑을 가져와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성탑이 있었다면 약 60일 동안 5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토산을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토산과 공성탑은 상호 대체의 관계이므로 토산을 쌓았다는 것은 공성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서 공성무기를 수리하고 공성기계를 제작하는 데 3개월이 걸린다. 운제와 공성탑은 규모가 매우 크고 무겁기 때문에 완성품으로 운송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고 원자재를 전쟁 지역까지 운송해서 현장에서 제작해야 합니다. 요동성과 안시성을 공격할 때 운제나 공성탑이 없었다는 것은 원자재가 도착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공성 장비의 원자재만 따로 운송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성 장비의 원자재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나라 군대의 군수보급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당나라 군대가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받은 것도 월동 장비와 군량미가 제때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군수보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가 됩니다. 다음은 구당서에서 당나라 군대의 출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형부상서 장량을 평양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장군 상하 등 강해령 여배, 경졸 4만 명과 군선 500척을 이끌고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향하게 하였다. 또 영국공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예부상서 강하왕 이도종을 부총관으로 삼아서 장군 장사기 등 보병과 기병 6만을 이끌고 요동으로 나아가게 했다. 양군이 합세하도록 한 다음 태종은 친히 육군을 거느리고 가서 전군에 합류하기로 했다. 구당서와 신당서 모두 군수보급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에 없다고 해서 군수보급이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태종 이세민과 이세적 그리고 장량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운송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세적은 선봉으로 기병과 보병 6만을 이끌고 먼저 출발했다. 이세적이 이끄는 부대는 선봉대의 역할로서 기동성을 요구하므로 공성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태종이 친히 육군을 거느리고 가서 전군에 합류하기로 했다. 당태종이 거느리고 있는 육군이 공성 무기와 원자재 등을 운송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자치통감 기록에 황제의 마차가 요택에 도착하니 지늘기 200렬이나 되어 사람과 말이 통과할 수가 없었다. 장작대장 염립덕이 흙을 펴고 다리를 만드니 군대가 머물지 않고 요택을 건너 동쪽으로 나아갔다. 당태종과 그 참모들이 전쟁에 필요한 공성 무기와 군수물자를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논의할 때 요택은 사람과 말도 지나가기 힘든 진흙 지역이므로 애초에 배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태종의 육군도 공성 무기와 장비 등 군수 물자를 운송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형부상서 장량으로 군선 500척의 공성 장비와 무기 등 군수 물자를 실어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운송 비용과 수송 기간을 생각하면 이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부상서 장량을 평양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아 평양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의혹스러운 점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으로 진격하는데 장량은 병법이 능하거나 무공이 뛰어난 장수도 아니었고 장량의 휘하 부대는 정예병도 아닌 모병으로 4만 명에 불과합니다. 2위 공문대에서 당태종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장수 3명을 말하는데 바로 이세적과 이도종 그리고 설만철입니다. 당태종이 이세적과 이도종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과 부총관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지만 설만철 대신 장량을 평양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은 것은 의혹스러운 점입니다. 진짜로 평양성을 공격하려 했다면 장량 대신 설만철을 평양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했어야 합니다. 비록 구당서와 신당서는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장량의 주요 임무는 해상으로 수송하는 군수보급이었고 군수보급에 투입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병이나 보병 같은 전투병과가 아닌 징병 혹은 지원병으로 선발한 모병이었습니다. 선발 기준도 경졸로서 힘이 센 병사면 충분했습니다. 당태종과 그 참모들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경험했던 육로 수송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으므로 그 개선책으로 산동에서 요동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군수보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해상 운송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설명합니다. 마부 2명과 8마리의 말이 끄는 대형마차로 런던과 에든버러를 왕복 운송할 때 소요 기간은 6주이고 4톤의 물류를 운송할 수 있다. 한편 런던과 에든버러의 항구인 리즈를 선원 6명에서 8명으로 선박으로 운송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약 200톤의 물류를 운송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0톤의 물류를 육상으로 운송할 경우 편도로 산정하고 3주 동안에 100명의 인력과 400마리의 말, 그리고 50대의 대형 마차와 보험료의 비용이 든다. 18세기 영국에서도 해상 운송과 육로 운송의 물류 차이가 50배인데 하물며 7세기 수당 시대의 육로 운송 비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4차례 침공할 때 군수 물자를 육로로 수송했는데 재정이 파탄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결국 수나라가 멸망할 정도였습니다. 당태종과 그 참모들 역시 육로로 수송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운송 비용과
진흙지대인 요택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으로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괜찮은 선택이긴 하지만 당태종과 그 참모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사서에 기록이 없다 해도 전쟁 중에 당나라의 동향을 탐지하는 고구려의 첩보 활동은 반드시 존재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정도 인정한 병법의 대가인 연개소문 역시 당나라 군대의 동향을 탐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군수 물자를 가득 실은 500척의 대규모의 선단이 산동에서 출발하여 요동반도로 향할 때 이 절호의 기회를 연개소문이 절대 놓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수군에 관해서 살펴보면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광개토대왕은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고, 수나라 1차 침공인 598년에 해전에서 고구려 수군이 대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수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98년 주라오는 요동 방면으로 진격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수군 총관이 되었다. 평양성을 취하기 위해 산동의 동네를 떠나 바다로 나아가는 중 풍랑을 만났다. 많은 군선들이 표류하다 침몰하였고 결국 공도 없이 돌아왔다. 이 기록에서 의혹스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해는 내해로서 대해에 비하면 파도가 잔잔하고 산동 반도에서 요동 반도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약 110km에 불과합니다. 날씨가 좋은 일은 아침에 출항하면 빠르면 서너 시간, 늦어도 정오에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다로 나아가는 도중 많은 군선들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침몰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서의 기록은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당합니다. 주라우의 수군은 풍랑이 아닌 고구려 수군의 공격을 받아 대부분 침몰하였다. 이와 같이 고구려 수군은 이미 오랜 전통과 막강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전 경험도 없는 장량과 그 휘하 장수들, 그리고 수군도 아닌 모병에 불과한 당나라 병사들은 고구려 수군의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수나라 군선처럼 당나라 군선들도 대부분 침몰하였으며 장량은 겨우 목숨만 살려 다시 산동으로 귀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장량이 고구려 수군의 공격을 받고 요동 반도로 도주했다면 사비성 부근의 고구려 군대의 포로로 잡혔거나 아니면 전사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는 장량의 휘하 군대가 사비성을 점령했다고 쓰여 있지만 의혹스러운 점이 많아 믿을 수 없습니다. 장량의 군수 보급의 실패는 결국 당나라 군대가 패전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기에 장량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여 그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장량은 1년 뒤인 646년에 모반의 혐의가 씌어져 참수당하고 그 가문은 멸문당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군수보급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당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장량의 모반 혐의는 궁장지주 도참설과 500명의 양자였습니다. 궁장지주에서 궁장을 합하면 장이 되고 장량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기묘사화 때 조광조의 주초위왕이 연상됩니다. 주초도 합하면 조가 되어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음모였습니다. 양자 500명도 실상은 사병으로 궁장지주 모반을 꾀하기 위해 양성했다는 혐의입니다. 조광조를 음해하고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처럼 장량을 패전의 책임으로 처형하기 위해 궁장지주 도참설과 양자 500명은 실제로는 사병이라는 모반의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참고로 장량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항변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당서의 장량 열전에는 당태종이 나중에 장량을 처형한 것을 후회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처형의 원인이 모반이 아니었다는 단서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구당서와 신당서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동성과 안시성 전투에서 언제나 공성탑에 관한 기록이 없고, 안시성 전투에서는 토산을 쌓았으며 장량은 모병 4만과 군선 500척으로 출항하여 진격하였고, 당나라 군대가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받자 당태종은 철군을 명했으며 장량은 모반의 혐의로 처형되었다. 얼핏 보면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공자의 말처럼 당나라 군대의 행동과 이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헤아려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육로 대신 해상으로 운송하기로 결정하고 그 총괄 책임은 형부상서 장량이 맡았다. 군선 500척의 군수 물자를 실어 출항했으나 고구려 수군의 공격을 받아 대부분 침몰하였다.
당나라 군대는 공성 무기와 장비도 없이 성을 공격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군수 물자 보급의 실패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는 패전의 원인이 되었고 장량은 패전의 책임으로 처형되었다. 참고로 공성무기와 장비도 없이 고구려 성들을 공격하는 전투 상황이 당태종 이세민에게는 진짜로 황당했을 것이고 그 분노를 참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시성 전투 기록과 관련하여 당나라 군대는 처음부터 공성무기와 장비를 구비하지 못했고 그 이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시성 전투의 또 다른 기록인 안시성주와 토산 쌓기에 관한 의혹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